22번 판례는 그냥 사실관계만 보면 상당히 모호하고 무슨 말인가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관계 분석을 잘 참고해 주시는데,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1차 증거가 수사의 개시에 단서가 되었거나 유일한 증거 내지 핵심 증거이고, 위법성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1차 증거를 제시받거나 1차적 증거 내용을 전제로 신문을 받은 바가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위수중을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신문을 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 진술도 1차 증거를 직접 제시받고 한 것이나 다름없어 적어도 1차 증거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인과관계의 희석단절을 어려운 상황에 속한다라고 했고, 그래서 이러한 경우라도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이것도 다른 독립된 증거에 기인한 것, 1차 증거와 무관하게 평가되면 인과관계의 희석단절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은 검사가 증명해야 된다. 원리 원론적인 사안인데, 바로 이제 피고인이 공범이 택시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했다. 이 마약 판매업자예요. 택시기사가 경찰에 습득물로 제출을 했고, 경찰관은 휴대전화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장되어 있던 전자정보를 확인하던 중 필로폰 매매 정황으로 의심되는 텔레그램을 목격하고 이를 어떤 경찰관에게 인계했고, 다른 경찰관 이제 습득물은 뭐 지구대 이런 데서 하다가 기본적으로 어떤 형사과 이런 데다 인계를 했다는 얘기죠. 이를 인계받은 경찰관은 피고인과 공범 사이에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발견하고 이를 복제 출력하였거나 사진으로 촬영을 했다. 이 과정에서 어떤 공범의 참여 기회를 보장한 바가 없는 경우, 이 해당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이를 제시하고 이루어진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과 공범의 진술은 유죄 증거로 쓸 수가 없다. 피고인과 공범의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제 사안을 좀 보시면은, 갑이 핸드폰을 택시에서 잃어버리고 택시기사가 습득물로 경찰에 제출했는데,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약 혐의 등을 발견,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을이 마약을 구매한 사실도 발견했다. 이제 갑은 여기 이제 휴대폰 탐색 과정에서 을이 참여하지 않음. 지금 여기 읽어보면 갑이 참여했는지 참여하지 않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갑은 참여했어도 을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얘기고, 이 경우 분실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앞에서 봤듯이 이게 혹시 유류물 아닐까? 잃어버린 물건은 유류물이 아니고 바로 잃어버린 습득물로 신고해서 수사기관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연락도 됐기 때문에 이건 유류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갑의 참여, 특히 을에 대한 것은 을의 참여가 다 인정돼야 된다. 바로 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이 압수물이 핵심 증거이고, 이를 참여한테 진술을 들었다. 그리고 을이 참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는 2차 증거에 해당하고, 진술은 2차 증거,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이제 나아가 어떤 법정에서도 을이 진술을 했고, 동일 내용을 자백했다라고 해도 좋고요. 그래도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게 이제 을이 독립된 진술이면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데, 을이 어떤 독립된 진술로서 인과관계 희석 단절 시 증거 능력 인정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은 이제 검사가 입증해야, 이런 얘기도 하나 더 불렀죠. 을의 어떤 법정 진술은 독립된 증거로서 인과관계 희석 단절 시 증거 능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이런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걸 인정한 바 없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요 사안은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세세하게 나누어서 출제하면 오히려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23번 공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전체 내용 부인 취지에 증거 동의하지 않는다.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내용 부인 취지에 증거 부동이라고 해서 내용 부인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증거로 쓸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필로폰을 매도한 혐의로 기소된 갑이 검사 작성 피신조서 사본에 대해서 이렇게 똑같이 내용 부인 취지로 증거 부동이 했다. 증거로 쓸 수가 없고요. 자, 공판 과정에서 제출한 피해자의 탄원서 증거 능력이 없다. 바로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증인으로 신문하고 피고인의 처벌 등에 대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줘야 되는데, 다만 법원은 직권으로 바로 형사소송법 294조의 이 2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범죄 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서 증인신문 방식에 의하지 않고 의견 진술하거나 의견 진술에 가름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피해자의 의견을 듣는 그런 건데 증인신문에 의하지 않고, 그래서 규칙 134조의 12는 증거 능력이 없다.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바로 피해자의 탄원서를 그렇게 본 거예요. 피해자의 탄원서는 증인신문에 의하지 않고 제출한 어떤 진술 내지는 서면으로서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는 없다라는 사례입니다. 자, 그다음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은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 기술에 의해 내용이 편집 조작될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나 복사할 사본일 경우에는 어떤 복사 과정에서 조작, 편집, 인위적 개작 없이 그대로 복사된 것이 증명돼야 된다. 전제 요건이죠. 동일성.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해시값의 비교를 통하는 게 원칙이고, 이제 다만 이런 것들이 원본 사본 안 될 때는 원본과 사본을 직접 비교하거나 법원이 녹음 파일 생성 전달 과정의 증언 진술 녹음 감정 결과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동일성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라고 봤고요. 26번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비록 수사기관이 아닌 자에 의해 작성했어도 수사 개시 이후 수사기관이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것은 313조 1항으로 갈 수가 없다라고 하고, 이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 성폭력 처벌법 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의견 조회를 받아 어떤 피해자와 면담하는 내용을 녹화했다. 313조 1항이라든지 1항에 따라서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도 없고, 또한 이게 어떤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서도 아니어서 312조에 따라 인정도 못한다라고 보고요. 똑같은 내용, 유사한 내용, 바로 형사조정서, 바로 경찰, 특히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형사조정 전문가들을 뽑아요. 이런 사람 앞에 형사조정을 받는데, 바로 피의자의 주장란에 기재된 진술 형사조정서에 있는 거 313조 1항도 아니고 312조 2항에 따라서 증거 능력도 인정될 수가 없다. 이게 무엇과 앞에 있는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 면담하면서 이걸 녹화한 영상 녹화물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수사 과정에 작성된 서류의 증거 능력 313조 1항보다 더 엄격한 요건으로 규정한 312조의 취지를 비추어 보면 313조 1항은 수사 과정 이외에 작성된 서류이고,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수사기관이 아닌 자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어도 수사기관의 영향 아래 작성된 경우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313조 1항의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여기 뒤에 나왔듯이 312조에 따라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자, 다음은 이게 이제 형법인지 형사소송법인지 왔다 갔다 하는 영역인데, 바로 이제 우리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보면 12대 제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자, 이제 교특법에 대해서 12대 제외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일단은 보험이라든지 어떤 공제 가입 시 이제 공소기각 판결을 이제 선고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12대 제외 사유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바로 여기서 백색 실선에 대한 문제인데, 이 백색 실선과 관련해서 진로 변경을 금지한다. 이러한 백색 실선. 그러면은 통행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 표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 특례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예요. 그래서 교특법, 도로교통법에 보면은 통행 금지가 있고 진로 변경 금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백색 실선 뭐 최근 뉴스에 나와가지고 뭐 최근에 터널 안에서 차선 변경 뭐 허용하겠다 어쩌다 뭐 이런 소리 나오는데, 백색 실선 여기에는 진로 변경은 원칙적으로 이제 금지가 된다 이거예요. 근데 통행이 금지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통행 금지는 뭐 이렇게 노란색으로 해서 줄이 쫙 그어져 있어요. 여기 통행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백색, 그러니까 통행 금지 위반은 어떤 12대 제외 사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진로 변경 금지는 그건 아니다. 그래서 백색 실선 위반은 어떤 진로 변경 금지에 해당할 뿐이어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그래서 보험 가입 시, 종합보험 등 가입 시에는 공소기각 판결 선고해야 한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보면 참고로, 그럼 이 백색 실선 위반이면서 동시에 어떤 보험에 가입돼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백색 실선 위반이면서 어떤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공소제기는 불가능한데 단 바로 범칙금 통고 처분은 가능합니다. 우리 범칙금 통고 처분들이 형사 곧바로 기소 못해요. 형사 곧바로 기소하면 보험 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통고 처분은 가능하더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29번 바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 어떤 진로 변경 금지 방법 위반 등, 여기도 진로 변경 방법 위반이 여기 나오네요.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기소하는 것은 일단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때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진로 변경 방법 위반 등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한 거, 가벼운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형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통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취지에 반하여 그에 흡수하는 과실에 해당하는 것만 따로 분리하는 것이어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때에 해당한다. 제가 앞에서 조금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가입한 상태로 어떤 업무상 과실치상, 업무상 과실치상을 범한 경우에는 일단은 공소제기는 불가능하고 공소기각 판결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다시 통행금지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여기서도 12대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두 가지에 대해서 있어요.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 이제 업무상 과실 치상은 위반은 보험공제 가입 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백색 실선 위반, 진로 변경 금지에 해당할 뿐이어서 이제 이를 과실로 어떤 업무상 과실 치상 범할 경우 이렇게 종합보험 가입 시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똑같은 내용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시 이렇게 백색 실선 위반이라도 이게 범칙금 통고처분 대상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범칙금 통고처분의 대상이 되는데, 이거 사실은 범칙금 납부를 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납부를 하지 않으면 어떤 고발 조치가 되고, 이때는 공소제기가 가능해서 이 부분은 바로 통행금지
아니라 이제 진로 변경 금지 위반으로 형사처벌 가능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여기는 두 가지예요. 백색실선 위반으로서 업무상 과실 교통사고를 내면 공소기각 판결이 된다. 보통은 이제 이 정도까지만 백색실선 위반. 근데 백색실법 위반이라도 범칙금 통고처분 대상은 됩니다. 실제 적발이 되면 뭐 사진 찍어가지고 적발이 되면 통고처분의 대상이 되고 연달아 이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인데 수험생으로서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백색실선 위반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판례가 바뀌었다.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이다 이렇게 하는데 정확히는 백색실선 위반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치상을 범한 경우, 교통법 위반을 범한 경우에는 보험 공제 가입 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29번이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29번으로 따로 분류해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별도로 정리를 해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0번.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택 현관 앞에 놓아 있는 장식력 조약도를 가지고가 절취했다. 절도로 기소한 사안에서 1심 법원이 벌금 10만 원을 선고한 경우, 항소심은 불출석 재판, 이 불출석 특례입니다. 불출석 특례인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뭐 간단한 내용이에요. 이건 법정형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과료, 불출석 사건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절도는 법정형이 6년 이하이기 때문에 불출석 재판이 허용되는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한다. 자, 그다음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이때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당연히 상고심의 심판 대상에 해당한다. 사실 383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이게 이제 상대적 상고 이유이고 이제 일반 조항인데 이제 최근에 이를 이제 축소 운용하는 경향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에 관한 판례는 좀 많이 정리가 돼 있을 거로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를 축소 운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로 들면은 이제 무엇이 문제냐면은, 예로 들면은 이제 뭐 징역 5년이 이제 선고된 사건, 징역 5년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이제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경우가 10년 이상의 이제 형이 선고된 경우가 아니어서 383조 제4호의 어떤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으로는 상고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로 들면 이렇다는 거죠. 예컨대 이런 사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상 이러한 경우 이제 뭐 제 383조 제1호로 우회하여서 이제 상고를 제기하는데, 이제 첫 번째 이제 어떤 사소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징역 4년 6개월을 5년으로 바꿨다, 항소심, 이런 경우는 바람직하지 못한데, 어떤 바람직하지 못한 양형부당, 뭐 그 다음에 어떤 선고유예의 요건을 잘못한 것, 이런 것들은 등은 이제 단순히 어떤 양형부당의 일뿐이어서
10년 미만인 이상은 이제 383조 제1호로도 상고가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바로 이제 최근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 세 번째 이제 그러나 뭐 예를 들면 죄형 균형의 원칙, 어떤 책임주의에 위배하여 어떤 공소제기 되지도 않고 공소제기 되지 않고 뭐 증명도 되지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로 증명도 되지 않은 사항을 뭐 가중적 양형 조건으로 삼은 경우나 바로 두 번째 이렇게 자유심증주의 위반. 자유심증주의 위반은 뭐 전문법칙이나 위수중 이런 거 잘못 본 거 이런 것들 얘기해요.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는데 유죄를 판결했다. 위반은 제 383조 제1호에 따른 상고 이유에 여전히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383조 1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발전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4가지 영역 정도는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32번 수사상 준항고는 일단 제기기간 제한이 없다. 보통항고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제기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압수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환부했는데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유죄 판결을 선고한 경우 재판 확정 후라도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좀 키워드로 잡아서 재판 확정 후에는 준항고가 안 된다. 바로 형사성법 132조에 따라 압수물에 대한 몰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확정되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가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는 압수물에 관한 처분을 할 수가 없고요. 이건 준항고로 안 된다. 그래서 압수가 해제된 압수물에 대해서 환부 가한부를 불허하였어도 준항고 방법으로 불복할 수가 없다. 자, 이건 뭐 유명한 거죠. 수사상 준항고는 이제 수사 단계에서 압수물의 환부 등에 관한 어떤 처분에 대해 가능하다. 처분에 대해 가능하다. 근데 바로 형 집행 단계에서는 수사상 준항고가 아니라 뭘로 형 집행에 대한 이의 신청으로 불복하는 거예요. 이거 기억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수사상 준항고가 집행정지효가 없어서 그리고 기간 제한도 없다 이거예요. 수사상 준항고는 보통항고의 규정을 준용해서 이익이 되는 한도 내에서 계속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제기기간에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바로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않아 압수 해제 간주된 어떤 압수물은 바로 형 집행 단계잖아요. 그래서 압수물은 어떤 검사의 압수물에 대한 반환은 어떤 검사의 수사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 집행 단계의 얘기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바로 489조 이의 신청으로 불복을 하고 이제 다만 우리가 앞에 수사 단계에서 다만 어떤 수사상 준항고의 대상은 아닌데 수사상 준항고 제기 시 가급적 이의 신청으로 선회해서 어떤 판단해 보아야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어요. 이것도 추가로 함께 보고 이렇게 이제 수사상 준항고 제기간 제한이 없으니까 유죄가 확정된 데 이후에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물론 제기간 제한은 없다. 그러나 어떤 형 집행 단계는 이의 신청으로 가야 되고 수사상 준항고로는 갈 수가 없다는 얘기로 마무리가 된 판례입니다. 자, 그다음에 형사성법 422조는 전 2조 규정에 의해서 확정 판결로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 이유로 할 경우 확정 판결을 얻을 수 없을 때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확정 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인데 이와 관련해서 이 422조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그게 뭐냐? 확정 판결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 그 다음에 재심 이유로 규정한 범죄 행위 등이 행하였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증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확정 판결을 대신하는 증명은 재심 이유와 그 다음에 어떤 확정 판결을 얻을 수 없다는 점. 그래서 다음은 이제 유죄. 재심 절차에서 사실 조사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다만 재심 청구인의 진술 자체가 핵심적 증거인 경우 웬만하면 안 받아주는데 그게 신빙성도 있고 그 진술 내용 자체 전체 취지가 부합할 수 있는 다수의 증거가 제시된 경우에는 신빙성을 깨트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반대되는 증거 사정이 존재하는지 별다른 조사 없이 만연히 재심 청구인 진술 이외에 다른 것 없다. 재심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이 판례에서 일단 기본을 얘기하고요. 일단 검사가 피고인 1에 대한 3회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자신의 의도대로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검사의 생각을 주입하며 유도 신문을 해가지고 나중에 가서 위법한 수사권 남용으로 판단이 되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확정이 되었다. 이런 경우에는 이게 420조 7호의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확정 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으로 이게 어떤 피의자의 진술이 유일하다라고 하지만 이게 확정 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으로서 확정 판결을 얻을 수 없는 점과 그러한 범죄가 행해졌다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되고 특히나 피해자의 진술이지만 다른 상당한 증거가 있으면 법원이 별도로 어떤 유도신문 검사의 생각을 주입하는 그런 게 있었는지 증거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어진 사안입니다. 자, 34번은 학생들의 질문들이 꽤 있는 것 같아서 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 독촉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회복 청구를 하였다면 적어도 여기는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경과된 다음에 정식재판 회복 청구를 했다. 7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7일이 경과한 후에 회복했다. 외견상 부적법한데 피고인이 적어도 벌과금 납부 독촉서를 송달받은 날에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면 타당하므로 정식재판 회복 청구는 부적법하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정식재판 회복 청구는 정식재판 회복 청구와 관련해서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이제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어떤 7일 이내 그러니까 그 사유가 종지한 날 그래서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뭐 약식 명령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는 게 원칙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약식명령 재판서와 요것과 좀 구분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벌과금 납부 통지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요. 자, 이게 약식명령장 양식이에요. 약식명령장은 이렇게 약식명령해서 도장이 찍혀 있고 이름 쓰고 나서 뭐 범죄 사실 해서 이게 약식명령 발령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송달이 되면 아 내가 어떤 범죄 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았구나 해서 이렇게 알게 되죠. 이때로부터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제 반면에 이 벌과금 납부 독촉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벌금 같은 경우나 과료는 일단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30일 이내에 납부를 하는데 이게 확정되었다는 걸 증명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에서는 이런 벌과금이 확정이 된 다음에 검찰에 이제 집행과가 있거든요. 이 집행과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안내서를 좀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안내서가 어떤 형식으로 돼 있냐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사진을 한번 보면은 이제 벌과금 독촉 안내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서류로 해서 금융기관에 납부해달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서류가 하나 이제 날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에 첨부되어 가지고 벌과금 독촉서들이 뭐 예를 들면 이게 뒷면, 앞면은 이렇게 지로 형식으로 이제 날라와요. 그러면 본인들은 그냥 벌과금 납부자 번호 해가지고 지로용지로 어디다 납부하라 이런 것만 알지 1차, 2차로 나오는데 뭐 이런 게 과연 무엇 때문에 벌과금을 맞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최근에 보이스피싱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로용지로만 날라오게 돼요. 그래서 이거 납부하지 않으면 그때 이제 지명수배가 내려집니다. 그래서 그런 서류여서 벌과금 납부 독촉서는 기본적으로 약식명령장이 아니고 뭐 그 다음에 이를 독촉서를 받았어도 더 약식명령이 어떤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취지겠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이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판례인데 뭐 형사소송법 194조 A 1호 법원이 무죄 판결 시 소송비용 보상에 대해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뭐 다른 증거를 만들므로써 수사 심판을 그르칠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형사보상을 하지 않는데 수사나 심판을 그르칠 목적이 있었느냐 형사보상을 제한하는 예외적 사유이어서 이를 제한하는 측 검사가 입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판례에서도 그렇고 이런 절차에서 수사나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면서 기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일부를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절차에서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는 점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 5월 판례도 몇 개는 두세 개는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함께 보시고 군수사직의 경우는 이게 필수적으로 여기까지 봐야 되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